오늘은 저희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의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해드린 그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할 때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그런 글이 없어서 제가 써보았습니다. 민법에는 그저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또 투교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된다. 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례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분할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으니 그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서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세 가지 기능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분배적 기능, 두 번째 사회복지적 기능, 세 번째 배상적 기능이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주장해야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배적 기능이 무엇이냐? 이건 청산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이 공헌을 했으면 그 많이 공헌한 사람에게 재산 분할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헌한 만큼 떼준다. 그래서 청산적 기능, 분배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적 기능은 무엇이냐? 이걸 부양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혼을 한 이후에 혼인 생활 중에 누리던 그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못 벌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 손치더라도 길거리에 내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혼인 기간 동안에 누리던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기능입니다. 재산 분할할 때 판사님이 많이 참조를 하는 기능이죠. 세 번째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판례는 분명히 재산 분할에는 배상적 기능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배상적 기능은 무엇이냐? 유책 행위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떼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은 이 배상적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특히 사회행위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 배상적 기능을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판례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들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위자료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따라서 재산분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엄밀하게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재산분할에는 배상적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유책 행위를 한 사람은 위자료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고 재산분할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분할의 분배적 기능 차원에서 어떤 점을 준비하고 어떤 점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내 소득이 더 높았다. 둘째, 상대방이 과소비를 했다. 과소비를 하면은 재산 형성에 마이너스로 기여를 한 것이죠. 또 세 번째, 결혼 당시 내 재산이 더 많았다. 네 번째, 결혼 후 부모로부터 원조를 받았다. 다섯 번째, 나의 재테크로 인해서 재산이 많이 불어났다. 여섯 번째, 가사 육아를 전담했다. 내가 가사 육아를 전담하지 않았으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를 썼으면 재산 형성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점이죠. 일곱 번째, 상대방이 음주나 도박, 무리한 주식 투자로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유리하겠죠. 또 여덟 번째, 상대방의 투기재산에 대한 감소방지나 유지에 공헌한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재산분할에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적 기능 차원에서 어떠한 사실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는 점. 그러면은 사회복지적 기능이 가미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두 번째, 자녀가 성인이지만 앞으로 결혼이나 취업 준비, 학업에 뒷바라지 해야 된다는 점. 우리 민법은 성인이 되면 만 19세가 되면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아이가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밟고 유학 간 동안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로는 그거를 보태줄 수 없겠지만 재산분할에서 참작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상대방은 소득이 안정적이지만 나는 경력 단절이어서 향후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 남편은 의사여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나는 경력 단절이어서 이혼한 이후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사회복지적 기능이 들어가죠. 이것도 많이 놓치는 논점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은 연금이나 보험 등으로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나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더 생각해달라라는 주장이죠. 이거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또 배상적 기능 차원.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의 유책행위, 즉 부정행위나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정신적 고통이 아주 컸다. 그런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탄의 위기에 있었지만 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한다고 하면 재산분할에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배상적 기능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사람인 판사가 하다 보니 착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동정이 가길 마련이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해 줄 것임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이 이혼 소송에서는 삿바싸움이 중요하다. 삿바싸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안에서 이 사람이 불쌍해. 그러면은 기여도를 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재산분할 다툼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재산분할을 많이 받아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에 관련해서 더 세부적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